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총선 8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 룰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특히 영남권 현역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미 공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복귀 예정인 이재명 대표가 친명 대 비명 간 공천 잡음 사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거대 양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이 숙소 모이면서 제3지대 연합 물밑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모일지, 누가 구심점이 되느냐를 두고 온도차도 감지되죠. 자, 막오른 여야 공천 경쟁, 그리고 속도 내는 제3지대 연합,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관문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원들의 출석률을 결정할 북극 한파가 변수로 꼽힙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직접 도발한다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의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류일링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재고나 특목고 지망생의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 비율이 일반고 지망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바레인과 조별 예선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동 1차전 징크스를 깨고 승리로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치러집니다. 트럼프의 대세론이 실제 표심으로 나타날지 주목되는데요. 자, 이 지역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도 경선 결과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현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아이오와 코커스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인데요.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치러집니다. 근데 그곳 날씨가 그렇게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지는 곳인데 하필 유례 없이 강한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바깥 온도가 영하 2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이오와 코커스 역사상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도 야외에서 방송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곳 미디어 센터 안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 투표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열성적인 지지자를 누가 많이 확보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커스, 당원 대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좀 낯선 경선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이 크게 두 가지인데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코커스는 당원만 참여가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 반상회처럼 다른 사람의 지지 발언을 듣고 발언을 직접 할 수도 있어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코커스 투표율은 보통 30%가 잘 넘지 않는데 가뜩이나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더욱 변수로 꼽히는 겁니다. 지금 이곳 시간은 새벽 6시 반이 조금 지났고 코커스 시작은 저녁 7시여서 12시간 뒤쯤 경선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네, 첫 경선이다 보니까 대선 풍향계로도 읽힐 텐데요. 자, 여론조사 흐름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아이오와는 백인 보수층이 많고 복음주의 기독교 성향도 강한 곳이어서 트럼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조사에 비해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30%포인트가량 앞서는 독주 체제입니다.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의 최대 관심은 누가 2위를 차지하고 또 얼마나 트럼프에 따라 붙을지가 될 전망입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센티스,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헤일리 모두 예상 밖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선은 뉴햄프셔에서 치러지는데 이곳은 중도층 비중이 큰 곳이어서 오늘 경선 결과에 따라 헤일리나 디센티스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미 공화당 첫 경선은 오늘 치러지는데 민주당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4년 전만 해도 공화당과 같이 이곳 아이오와에서 첫 경선을 시작한 민주당은 이번에는 다음 달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경선에 막을 올립니다. 백인이 많은 아이오와 인구 구성이 더 이상 미국의 대표성을 띈다고 보기 힘들고 또 4년 전 경선 당시에 결과 집계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외에 뚜렷한 경쟁 후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 코커스 미디어 센터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단거리에서부터 중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기습 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급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자세한 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믿음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하지 않아도 돼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균 비행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평양에서 서울 도달 시간이 1분대로 짧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데 활공등 변칙 기동까지 갖춰 관측과 요격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가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본 방위성은 500km를 날았다고 전하는 등 많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고도를 높여 발사하면 괌과 주일 미군 기지 등이 타격권에 듭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평양을 떠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방러 기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양자 간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공식 러시아 방문에 맞춰 북한과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육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다시 한번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본격적인 공천 전국을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에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내리 6선을 한 부산에서 7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 상임고문 역할에 머물며 현실 정치와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19,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부산 중영도구에 다시 출마하기로 한 겁니다.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중영도구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뒤 총선 출마 의사를 접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낙하산 공천 같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 역시 선택지에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한 건데 상황이 비슷한 다른 강세 지역과 맞물려 여당 내 집안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당장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 갑에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등의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각각 홍석준, 김영식 의원이 버틴 달서갑, 구미을 같은 지역에서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천 주도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현역 물갈이는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당내 3선 의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탐색전에 집중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지역 순회 행보를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당내 공약개발본부를 띄우며 정책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공천 일정과 방식은 내일 첫 공관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인데 갈수록 거세질 여당 내 집안 싸움은 어떻게 중재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천심사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후보 적격심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막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도 공정성 시비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예비후보 검증대를 통과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친명 낙하산 공천의 시발점 아니냐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분류돼 문제가 없고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단계에선 더 엄격한 심사가 예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논의할 때는 실제로 공천을 받거나 또는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겁니다. 부글대는 건 친명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을 이끄는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과거 성추행, 음주운전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강 특보는 일단 당을 위해 꿈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지만 앞서 정의찬 특보나 이경 상근 부대변인 등의 출마 좌절과 맞물려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내 시선은 공관위로 명단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비율에 따라 내용이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가 갈수록 거세지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하나의 정당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우선 연대한 뒤에 이준석 신당 등까지 아우르겠다는 건데 이른바 이 빅텐트 성사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선 미래대연합은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단일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2월 초 중순 가급적이면은 설날 전에 예.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밥상에 예.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등 나머지 4개 신당 세력과 힘을 합쳐 거대 양당에 맞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밑에서 실무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바람대로 하나의 빅텐트가 설 연휴 밥상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일단 자체 신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정당법상으로는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그 10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떴다방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견제구를 날렸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 제3지대 통합론에 대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지향점은 물론 지지층의 성향도 다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제3지대 세력 모두 각계 약진으로는 거대 양당에 맞서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지분은 물론 총선 이후 역학구도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한 배를 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는 4월 총선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건데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선정당 논란이 거셌던 만큼 거대 양당의 선거제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비례연합 신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 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수대 진보 1대1 구도 형성이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압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는 현행 제도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예전의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병립형 회기를 일찌감치 못 박았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은 여전히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비주류에 잇따른 탈당 등 내용이 가속된 뒤부터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는 야권 내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걸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쪽하고 의견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현행 제도를 놓고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꿈틀대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참사 직후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서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6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과 성남 판교 등 경기 남부 권역에 밀집돼 있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하나로 묶는 개념입니다.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 등지에 연구시설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 16개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500조 원을,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입합니다. 판교와 수원, 평택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오는 2029년까지 정부는 5천억 원을 들여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7배인 2,100만 제곱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650조 원으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생태계를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협력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의 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반도체 예산을 재작년보다 2배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 기술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년 뒤인 오는 2026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용료 등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거라며 류일인 방심위원장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옵니다. 압수금 몇 박스였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이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3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민원 상담팀과 운영 지원팀에 있는 직원 컴퓨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이나 특정 매체 이름을 검색해 나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류일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누군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 움직임의 노조는 먼저 제기된 건 민원 사주 의혹인데 정보 유출 의혹 강제 수사가 앞섰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 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가 얼마 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민원을 제기한 6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류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건으로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회의 도중 욕설 문제로 야권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는 등 방심위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나 어느 한 명이 일부러 불을 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초등학생과 아이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앞에는 건물 잔해물과 집안에서 나온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어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은 발화 지점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해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너 군데 방,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흔적만 지금 저기 했지 그게 화재 패턴으로 이어졌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0대 남편은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나 둘 중 한 명이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척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방화 등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은 최근에만 울산과 전북 익산, 충남 태안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영리 단체는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비극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정교한 원인 조사를 통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 사망 검토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IT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 이제 80여일 남은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거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이 중진들 그동안 희생 요구를 받아오던 터라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첫 상견례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의제를 꺼내서 서로 곤혹스러운 장면으로 몰아갈 정도의 그런
아마 단계를 넘어선 걸로 저도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3선 정도면은 사실 당의 중진으로 꼽히는 그룹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사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에 착근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 정도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했다는 거는 애들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나는 빚이 없는 만큼 누구에게 척지거나 누구에게 또 특혜를 주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내가 그 중립과 균형을 내가 위반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께서는 중진들이니까 알아서 처신하시오. 오히려 저는 공을 넘긴 이야기겠죠. 그 정도라면 말귀를 다 알아듣지 거기서 꼭 뭐 1 더하기 1이 2라고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4선 이상 또 계속 중진들과 만날 텐데 지금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역 간 당원들 혹은 지지자들과 스킨십을 하는 그런 일종의 약간 자산들을 가지고 지금 당내에 좀 착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공천 작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본인 확고한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중진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무게감을 좀 장착하려는 네.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빚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삼선 의원들에게 좀 공을 넘긴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중진들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개선하라 이런 목소리도 냈다고 해요. 네. 아니 뭐 선배 정치인들로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빨리 헌신하셔야죠.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오늘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한 그룹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외부에서 헌신과 어떤 이런 것에 타겟이 되는 그룹이다라고 계속 일컬어져 왔던 그룹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우리 최평란관님과 같은 주제로 얘기할 때 저희 둘의 의견이 일치했고 네. 결국은 주로 경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오늘은 주로 뭐 중진 의원들부터 당내의 구성원들을 선수별로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경청 어떤 순회? 네.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일 뭐 지역 순회도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정치 개혁 얘기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뭐 현역 의원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던가 세비 반납을 뭐 야당에게 받으라 이렇게 또 요청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때 뭐 귀책 사유를 냈다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좀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어떤 이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특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교훈 이런 것도 담은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민주당이죠. 여당 네. 때 민주당의 위기는 바로 그 4.1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보를 내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참패를 당하면서 대선까지 정권을 내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시발점이 됐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비대위가 왜 생겼습니까? 예. 사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당의 그 요구처럼 하지 않았더라면 될 일을 왜냐하면 우리 김태우 구청장의 분명 귀책 사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8.15 사면 하면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였단 말이죠. 그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민심과 여러 가지 그런 괴리를 들어서 하지 않았어야 됐다고 얘기했었으면 오늘날 같은 이 정도의 또 말하자면 국민의힘 위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한 거죠.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결정을 내렸을 때 당이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값비싼 대가를 얘기한 건데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맞습니다. 당원 당규를 왜 만듭니까? 바꿀 당원 당규 만드는 건 그거는 정치에 대한 신뢰 위반이죠. 그래서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상식의 정치에 보건 원칙의 정치에 보건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단계인데 민주당과의 차별 지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나름 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약속이 앞으로 계속 지켜질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그게 되겠죠. 중요한 거죠. 예. 예. 지금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려면
대상자들의 반응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그 뭐랄까 이게 뭐 이렇게 강요 내지는 뭐 하는 그런 쪽에서 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강요 받는 쪽에서도 흔쾌히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는 약간 모양새가 완결된 후에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의 대상자, 뭐 세비 반납의 대상자, 그 다음에 뭐 공천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들이 이걸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주장만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주장하다 끝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완결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을 밝혀라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선거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민주당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반반하자. 이걸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를 정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빨리 정해라. 근데 사실 이게 제도가 아직도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정리되지 않으니까 지금 출마자나 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속내를 드러냈죠. 자, 이 선거제도라는 게 지고지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제도와 법이라는 게 당시 국민의 열망과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100% 옳다 그러다는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몫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멋지게 싸우고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병립형으로 슬쩍 그걸 회귀할 걸 흘렸다가 워낙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다시 내리니까 지금 이른바 지금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한 거는 짬뽕 반 짜장면 반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섞어서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나마 이 얘기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라고 또 한 발 뺍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힘이 전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여기서 결정을 어떤 형태로도 지어줘야죠.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건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정하지 않는 건데 명분이든 실리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정을 미루는 거는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거에 반대를 계속 하면서 병립형을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목소리가 아직도 통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연동형이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쪽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니까 병립형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연동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위성정당을 막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 찬동하고 고민을 같이 했다면 글로 갔겠죠.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병립형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선거법이 옛날처럼 이렇게 강행을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고요. 강행할 수 없다면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면 병립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절충안을 내든지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연동형을 강제로 힘으로 지난번처럼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근데 연동형이라는 게 정치 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위성정당 꼼수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처음 만들 때. 아니 그걸로 간 것 자체도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글로 사실은 간 거거든요. 준연동형이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가는 것까지 제도화해서 그때 민주화에 의해 선발된 명부를 제출하라. 요 한 문장뿐이 없었는데 그 취지에는 뭐 완전히 어긋난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탈법 내지는 위법한 거였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죠.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뿐인데 지금 정치인들이 굉장히 뻔뻔하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현실이 뻔뻔한 정치인들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쨌든 병립형을 주장하는데 무조건 연동형 아니면 안 돼. 이럴 수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요. 최대한 노력하는 절충안을 가져오더라도 최대한은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슬쩍 병리평이 더 좋아 보이는 듯한 그 뭐 뉘앙스를 준다든가 그러면 국민들은 바로 압니다. 예. 아유 저 그 속마음은 딴 데가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을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연동형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아 저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을 너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제3지대가 열려도 사람들이 눈치만 봐요. 선거제도가 룰이 없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죠. 네, 우리가 어떻게 아니 해야 될지. 왜 국민의힘은 결정을 안 하면서 민주당만 병리평. 아니 국민의힘 병리평으로 가겠다고 당론을 정했으니까 입장을 낸 거예요. 여기 아니 민주당은 입장을 내줘야지. 연동형이라고 사실은 처음에 입장을 정한 근데 지금 거였잖아요. 원내대표 얘기도 반반이잖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하잖아요. 네, 어쨌든 준연동형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준연동형 유지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한 그쵸. 상황이라 한 이제 거죠. 민주당 고민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건데 결론은 빨리 내려져야 되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 포함해서 개혁연합신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또 이제 위성정당 우려는 국민들이 또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용해인 의원이 예. 정치 신인 같지가 않아요. 하는 걸 보면 뭐 벌써 약간 구태 정치인 같은 모습이 너무 보이는 게 일단은 이렇게 위성정당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그걸 하는 이유가 반윤 연합 정치라는 이야기. 반윤이라는 거는 우리가 끝내야 되는 증오와 대결의 정치로 혜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네. 젊은 분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선거 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내일 공관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공천 룰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무엇보다 관심은 현역 물갈이가 얼마나 되냐. 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혁신위가 권고한 하위 20% 공천 배제안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20%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20% 플러스 알파 이러면은 또 역풍이 있죠. 네. 그리고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저는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저 기자들과 관담에서도 보니까 공정하게 하겠다와 쿨하게 하겠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법학자 출신인데 쿨하게 하겠다는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곱씹어 보면은 저분이 약간 그렇게 좀 말하자면 불편부당한 옛날 법관 때부터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균형 잡힌 그런 사리가 있으신 분이라는데 저는 지금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게 뇌관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 컷오프가 그러면 영남에 집중된다거나 혹은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혹시 친윤 대통령실 출신이라든가 이런 많은 강요 출신들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되거나 그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 과도한 배치 현상이 있으면 이거는 그건 트리거가 되죠. 이런 방아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밀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각지를 순회하는 거나 지금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공천은 내가 한다. 그리고 거기서 아직도 단 한 명도 그 선택받은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그 민감성을 내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이 역대 여당 선거에서 공관위원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을 때 선거는 패배했습니다. 그 법칙이 이번에도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공관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공관위가 험진 수도권 공천 심사를 먼저 하고 공천 탈락자 반발 가능성이 큰 영남권은 좀 나중에 한다. 오늘 뭐 일부에서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합리적인 겁니까? 과거에도 통상 그래 왔죠. 왜냐하면 좀 반발이 덜한 지역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역 텃밭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는 경쟁력이 있다. 본선 경쟁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예선이 문제지 본선은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공천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균 지역이나 멸균 지역 혹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들과 그다음에 소스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어쨌든 수도권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뿐만 아니라 약간 민감한 지역들은 조금 후순위로 돌리면서 갈등 관리를 사전에 해놓고 처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물갈이 비율 참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17일에는 4선 이상 중진과 5천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전 대표도 만나겠죠.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거 좀 주목해서 보고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향후 무소속 출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공천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인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인들, 특정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지역구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다른 신인을 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목을 친다. 이건 인권 탄압입니다. 네. 옛 지역구였던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겠다. 7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후배들이 너무 못하길래 나섰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좀 저는 네. 이해는 안 됐어요. 후배들이 너무 못해서 출마를 한다? 후배들이 너무 못하면 못하는 후배들을 끌고 나가셔야죠. 데리고 나가야 데리고 나가셔야지 왜 본인이 다시 들어오십니까? 네. 네? 정치는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죠. 정치권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즐겼던, 내지는 익숙한,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필 수 있는 그 내재화되어 있는, 문화가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정치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대단히 굉장히 똑같은 특성 하나를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본인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왜 자기 자식이 아니면 자기 자식의 또래들은 다 못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일까? 다 자식과 비슷하게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젊은이들입니다. 그냥 물러서셔서 그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뒤에서 지원해 주셔도 충분하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남권 중진 의원들 그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도 이런 거 다 이제 판단을 하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부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비단 뭐 다른 지역들도 지금 영남권의 물갈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관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권의 집안 싸움이 혹시 이 공천 관련해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김무성 네. 대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신 예. 분인데 사실은 굉장한 중진이 다시 이제 선택받겠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비단 국민의힘 사정론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전 의장 뭐 실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특성은 뭐냐면 강력한 당의 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균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착근을 했다. 당의 주류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서 영입돼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 보수 주류의 적통성을 가졌다. 이렇게 누가 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의 어떤 주류 세력 혹은 당의 보스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중진들의 그런 균열 지점을 파고들고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공천 관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실은 이런 사소한 것들로 비춰지지만 이런 공천 갈등 관리를 사전에 정지하지 못하고 시장에 그냥 질서에 맡겨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후과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회를 줄 때는 다 엄밀하게 기회를 주고 아주 공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전략 공천화 시켜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공천 관리를 하면은 파열임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정교한 관리가 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뭐 불출마가 미덕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출마할 사람은 꼭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구 조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또 맞춰 나갈지도 근데 저는요, 봐야 대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쪽 진영에 보스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 보스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에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모범적인 운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문제점을 느끼시는 것까지는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이 좀 한 박자 빨리 공천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전략 지역구 17곳 빼고 236곳.
네. 여기 총선 지역구 그 후보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네. 현역들 컷오프될 가능성 네.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하위 20%를 예. 뭐 저기 국민의힘처럼 배제는 하지 않지만 이미 그 예. 공관위로 넘어가긴 한 거죠? 예, 그럼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발표가 지금 안 되고 네.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당에 파열음이 있을까봐 발표를 지금 뭐 못 하고 있는 건데요. 하위 10%는 30%의 감점을 받고요. 네. 그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20%의 감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는 정도의 감점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후보들의 지원을 받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발표함으로써 네. 공천의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담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당내 상황이 지금 추가 탈당이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컨트롤, 좀 약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반발이 막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량적인 부분은 정확한 정량적인 근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공정성을 보여주면 네. 되는 것이고요. 정성적인 부분은 그 결정에 있어서 모든 발언 하나하나를 공개할 수 있는 투명한 마음, 투명성이 존재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게 공천 성공의 방법이지 이런 거 걱정하고 저런 거 걱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조작해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변형시켜 보려고 하고 하는 걸로는 결국은 정답은 없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공천의 싶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예. 예. 자, 일단 그 현역 하위 20% 명단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여기서 친명, 비명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뭐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략 지역구 17곳도 관심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공모 안 받고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천될지도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은 아니고 이번 주 내에 빠르면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공천의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담보할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나온 앞에 있는 지금 그 말하자면 이제 첫 메시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것 당내 이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선거의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정권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심판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걸 수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책임론도 사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직면한 게 그 당의 탈당도 있지만 실제로 이 공천작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인데 전 지뢰가 너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병기 검증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은 사실 너무 많은 지금 문제점에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을 전부 컷오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주로 공천관리의 핵심인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17개 지역의 전략공천과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자객공천을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당의 지역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구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기준이 지금 모호하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컷오프를 하는 기준들이 어디는 당정협의를 해서 한다고 근데 어디는 적격심사 통과하는 데는 과거에 무소속 출마했는데도 그건 또 용인해주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 개량화가 일정치 않은 기준이 적용될 때 파열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게 지금 병상에서도 굉장히 집에서 치과하면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관리를 못하면요 사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지금 사실은 이게 내용이 폭발 직전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현역 의원 3명이 나가는 이미 분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대표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그 서명이 있었는데 125명이 있었는데 안 한 사람도 35명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35명이 또 하나의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지켜보고 있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명은 친명대로 비명은 비명대로 굉장히 예민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과거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등으로 검증이 판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강위원 당대표 특보 친명계 원의 핵심이죠. 네.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 오늘 포기를 선언했어요. 원래 부적격 아니었나요?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왜 합니까? 그냥 필요 없는 조용히 그냥 그만두시면 되지. 아니 본인의 지금 과거 전력을 보세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뭐 이렇게 세일즈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건데 모든 그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도덕적 기준이나 모든 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댈 만한 그런 정도의 그 뭐 높은 남들보다 상대적 그 우위를 지니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출마는 그냥 그 상황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뭐 진정한 불출마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자격 없는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불출마 없습니다. 선언이 좀 생뚱맞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불출마 같은데요. 선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강의원 특보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성비위 논란에 연루된 그 출마자들 거치에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이 성비위 트로이카가 공천을 이끌면 망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찐명 대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한동훈 위원장이면 즉각 조치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치해야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만일 여지를 두거나 혹은 또 만일 예외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정을 또 봐서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지금 비율이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 모두가 권리당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데 여기에서 권리당원들 지금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 줘야 한다. 막 이렇게 막 목소리가 높인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예하거나 혹은 다시 기회를 줘버리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뒤죽박죽이죠. 다른 사람들은 일거에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그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잘라내면서 이런 부분들은 마치 재심의 기회를 준다든가 여지를 기회 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그 정성호 그 의원이죠. 아무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지만 문자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논란을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잠복되면은 방아쇠가 된다. 그리고 이런 파열음은 이제 균열로 이어진다면 아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35명의 의원들은 결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오기 때문에 그런 헤어질 결심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갈등 관리들을 잘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지점이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성희롱성 발언으로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현근택 부원장. 오늘 피해자가 최종 동의하지 않은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세 분이 만나서 뭐 일종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국면을 전환해 보자라는 어떤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의 자체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피해자에게 좀 일방적이고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실상 합의문이라는 게 이제 발언문인 건데 그 발언문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을 결국에는 그 피해자는 나는 저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해, 2차 가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에 대한 충정,
진영에 대한 충정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만은 예. 이 피해자 분을 그냥 이분 한 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네. 피해자라는 어떤 일반화된 어떤 집단이 존재하니까 그걸 중심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제가 바라본다면 모든 것은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에게 가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가해 쪽이나 아니면 네. 피해자가 아닌 쪽에서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먼저 얘기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것들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요. 현근택 변호사가 다른 이런 논란에 휘말린 사람에게 과거에 방송에 나와서 강하게 주장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제가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공관위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면요. 자, 박은식 비대위원, 김구 선생 관련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구 기념사업회가 여당에 공식 서한을 보낸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은식 그 위원이 몇 번을 가더라도 여기 김구 선생 뭐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이라든가 뭐 우리 그 독립 관련된 그런 기구들에 가서 전 수십 번 가더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전화도 더 드려야 되고 여기서 만족할 때 이해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뭐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이건 역사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만 딱 잘라서 어쨌든 그 이야기하면 오해가 되는데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또 다른 또 이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얘기는 그 폭탄 던지다라는 말의 맥락은 김구 선생을 어쨌든 전체 그 틀로서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평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한 평가도 아니고 폄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박은식 그 위원이 어찌됐건 그 사인 시절에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저는 그 굉장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왜곡됐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또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아까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유족 측이나 기념사업회 측에서 뭔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해될 때까지 해줘야 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야의 공천 상황이라던가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던 막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제3지대 몸집 크기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원칙과 상식 3인방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자, 이름도 많아서 아직 좀 입에 붙지는 않는데 미래대연합 오늘 첫 확대 운영 회의를 열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통합을 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이런 의중을 내비쳤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이낙연 전 대표가 큰 텐트 치자 그랬더니 떴다방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냐하면 스케줄상 보면 2월 14일 이전에 이게 다 마무리돼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 주도권 싸움입니까? 며칠 상관인데 그 며칠 상관 때문에 저렇게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똑똑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혼자 똑똑하면 덜 똑똑한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딴 생각이 있나? 그럼 저처럼 좀 덜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 좀 어떤 신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신뢰를 충분히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유연성을 발휘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3지대의 빅텐트의 지금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급할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제3지대가 그 열렸고 그다음에 각자의 5개의 정파가 각계약진한다지만 제각각 속내와 제각각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 탈당하신 분들이죠. 여기는 사실은 같이 한 몸이 돼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역 의원도 있고 해가지고 기호 배정에서도 매우 유리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같이 연대를 가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시기에 사실
당이 창당도 안 했는데 벌써 합당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곤란한 거죠. 예. 자기의 정체성과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입장은 사실 이미 밖에 나서 텐트를 쳤어요. 이제 집 짓는 일이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우리가 한번 쳐보자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시작해서 이미 개문발찬 곳이고 당신들은 출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찬 그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묻지마 연대 혹은 기계적 연대는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나중에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도 여러 가지 보지만 그래서 대선까지 같이 가는 것 정도는 서약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과 당신들은 총선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그 이상의 것까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 연대로 가져야지 일단 이 총선만 한번 넘기고 보자 식의 얘기는 그거는 기호 3번에 우리가 아주 영합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별로 온당하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준석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율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제3지대 관건일 겁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가치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건 5 진영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게 만약에 가치 연대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걸로 흘러가지 않고 마치 공학적인 연대로 변질되는 것 같다면 그 진영에다 먼저 얘기를 해야죠. 우리 각자 우리 가치를 좀 얘기하자. 그러고서 가치를 5 진영이 다 얘기를 하면 3지대가 커지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한테는 혼자 가든 따로 가든 3지대가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남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5개 지금 세력들이 신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처모여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오늘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돔구장에서 공연하시는 가수 같으세요. 돔구장?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노래 부르실 때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냥 막 휴대폰 보고 별로 좀 관심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 계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제 노래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돔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돔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돔구장에서 공연하는 가수 같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론의 주목도와 관심도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두 사람은 보완제 관계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가져가 버리면 어느 쪽은 다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혁신과 쇄신에 다 의제를 선점해버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가져나갈 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의 관심도와 주목도가 결국 그래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견인으로 있는데 그 앞에서 공연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관심 가져 달라 그 주문인데 그것은 국민과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지 사실 저렇게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아 그래 우리는 아바타를 보고 있어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개혁신당의 실력과 바람으로 입증하는 게 맞지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이 평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몫이다. 자, 오늘 류호정 의원 결국 정의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선택에 합류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최운열 전 의원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기호 3번 받으려면 이제 현역 의원들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현역 의원들 탈당 이것이 얼마나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현역 의원들 탈당은 아무래도 그 각 당의 양 당의 공천 속도와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도 최대한 그 탈당이 늦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이게 불공정성이 너무 대두가 되면 못 참고 미리 이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굉장히 유동적이다. 굉장히 유동적이다. 뭐 어느 한 진영의 뜻대로만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80여일 동안 생물인 정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네,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에 단거리에서부터 중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기습 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급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자세한 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믿음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하지 않아도 돼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균 비행 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평양에서 서울 도달 시간이 1분대로 짧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데 활공 등 변칙 기동까지 갖춰 관측과 요격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가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본 방위성은 500km를 날았다고 전하는 등 많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고도를 높여 발사하면 괌과 주일 미군 기지 등이 타격권에 듭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에 이르기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평양을 떠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방러 기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양자 간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공식 러시아 방문에 맞춰 북한과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 가까이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9명 찬성으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의해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해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통상 증시에서는 연초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는 1월 효과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엄윤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첫날을 제외하고 줄곧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보합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저조를 꼽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금융투자들의 배당 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 연말 단기간에 과열된 증시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미국의 경우에는 실물 경기가 견고하고 투자 심리가 높다 보니 우리 시장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좀 좋다는 점. 근데 아마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새로운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큰 변동 없이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연초부터 맥을 못 추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역대 최고점을 넘볼 정도로 거침없습니다. 엔저 효과로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까지 가세한 영향이 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서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 최우선 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엔저 효과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시장은 이른바 박스권을 유지하며 실적 발표에 따라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국내 극장 관객 수가 2022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영화 관객 수는 1억 2,514만 명으로 전년보다 10.9%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인 2억 2,098만 명과 비교해서 56.6% 수준에 그쳤고 총 매출액도 1조 2천여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의 6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물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급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 손길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자정까지 전국 사랑의 열매를 통해 4,400억 원이 모여서 목표액의 101.2%를 기록했다며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와 광주, 인천, 울산 등 7개 지역은 목표액의 70에서 80%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소명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일성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입니다.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법원의 중축격인 고등법원 판사가 10명 넘게 사표를 낸 가운데 천 처장은 고법 판사들의 반복되는 대거 사직과 법관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 등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결책으로 고등법원 판사를 임용할 때 지방법원 판사의 기수 기준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 교체에 따른 심리 중단과 선고 지체를 줄이기 위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교체 주기를 3년과 2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리는 예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천 처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의 도발로 인한 확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교전이 벌어졌고 호위에서는 후티 반군과 또 충돌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건물이 폭파됩니다.
앞서 헤즈볼라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이스라엘 북부 마을의 주택을 타격해 민간인 2명이 숨진 데 따른 보복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국경 침투를 시도하던 무장 세력 4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뒤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חיזבאללה הוא ארגון טרור רצחני שהורג אזרחים. אנחנו לא נאפשר פגיעה באזרחים. המחיר לכך ייגבה לא רק הערב, אלא גם בהמשך.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군인 12명과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최소 150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휴전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항로를 위협하는 예멘 후티 반군 거점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فإذا كان هناك نسبة 95% من الأمن للملاحة البحرية العالمية الدولية في البحر الأحمر فهؤلاء المستكبرون الأغبياء الحمقى قاموا بتدميره الآن. 이런 가운데 홍해에서는 미국이 후티 반군과 또 충돌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홍해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미국 군함을 향해 후티 반군의 순항 미사일이 발사돼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사흘 연속 보고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날 공습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상선 공격에 이어서 미국, 영국군의 반군 기지 공습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홍해를 거치는 액화 천연가스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 카타르 에너지가 현지 시간 15일 안보상 이유로 홍해상을 거치는 액화 천연가스 운송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홍해 항로가 계속 안전하지 않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LNG를 운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홍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육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다시 한번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본격적인 공천 전국을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에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내리 육선을 한 부산에서 7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 상임고문 역할에 머물며 현실 정치와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19,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부산 중영도구에 다시 출마하기로 한 겁니다.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중영도구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뒤 총선 출마 의사를 접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낙하산 공천 같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 역시 선택지에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한 건데 상황이 비슷한 다른 강세 지역과 맞물려 여당 내 집안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당장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 갑에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등의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각각 홍석준, 김영식 의원이 버틴 달서갑, 구미을 같은 지역에서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천 주도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현역 물갈이는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당내 3선 의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탐색전에 집중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지역 순회 행보를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당내 공약개발본부를 띄우며 정책으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공천 일정과 방식은 내일 첫 공관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인데 갈수록 거세질 여당 내 집안 싸움은 어떻게 중재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천심사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예비후보 적격심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막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도 공정성 시비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예비후보 검증대를 통과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친명 낙하산 공천의 시발점 아니냐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분류돼 문제가 없고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단계에선 더 엄격한 심사가 예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논의할 때는 실제로 공천을 받거나 또는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겁니다. 부글대는 건 친명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을 이끄는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과거 성추행, 음주운전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게 불씨를 댕겼습니다. 강 특보는 일단 당을 위해 꿈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지만 앞서 정의찬 특보나 이경 상근 부대변인 등의 출마 좌절과 맞물려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내 시선은 공관위로 명단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비율에 따라 내용이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가 갈수록 거세지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다음 달 설 연휴 전 제3지대를 통합해 단일 정당을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가급적 설 전에 이런 정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금태섭 대표 등을 다 모아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연합에 합류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첫 확대 운영 회의 뒤 기자들에게 어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 때 가치 비전과 관련해서 대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번 주 중 첫 비전 대화가 가시화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에 대해서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일정 때문에 급한 건 알겠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은 이번 달 안으로 창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역시 오는 20일쯤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불과 며칠이 안 돼 연대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당용 창당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62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20년에 걸쳐 최소 300만 개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부 비판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데뷔전에서 2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클린스만호는 전반전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이었지만 세트피스와 역습에서는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5명이나 경고를 받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전에 박용우와 이기재, 김민재가 잇따라 경고를 받았고 후반에는 조규성, 손흥민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표팀은 서서히 바레인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재성의 크로스에 이은 황인범의 헤더 슈팅으로 바레인 골문을 노린 클린스만호. 전반 38분 김민재의 롱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크로스를 내주자 황인범이 쇄도하며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첫 골입니다. 후반전 초반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던 대표팀은 후반 6분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호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의 물꼬를 열던 이강인은 후반 11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바레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후반 34분 손흥민과 황인범으로 이어진 패스를 이강인이 수비수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고를 받은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며 다음 경기를 대비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토요일 밤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요즘 금값이라 불릴 정도로 비싼 겨울딸기 한창 수확철이죠. 그런데 김해 한 마을에서 판매를 앞둔 딸기 2톤가량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노리는 도둑이 또 춤을 하나 봅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딸기 재배 시설에 빨갛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탐스럽습니다. 이 마을은 딸기 재배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딸기 출하에 농민들이 분주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농가 곳곳에서 딸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창 딸기를 수확해 내다 팔 생각을 하던 농민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딸기 따로 들어간 작업하는 사람이 안에 딸기가 없다케야. 그럼 설마 그럴 일이 있겠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딸기가 없어졌어요. 농가 8곳에서 딸기가 2톤가량 없어졌습니다. 모두 2,500만 원어치입니다. 딸기 도둑은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농민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딸기를 수확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따서 상자에 담아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도 없어서 딸기 도둑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출소 또 야간 순찰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부서에 또 CCTV 설치 요청 그리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순찰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노린 절도 사건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의식적으로 그런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대대장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각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 검사에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중대장은 고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고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군 검사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피하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 어머니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람이 엄마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대대장부터 무죄가 된다고 하니까 난 숨 안 쉬는지도 혼자 왔는지도 몰랐어요. 공소 사실에 의해서 증거가 다 인정이 됐는데도 부적절하지만이라는 왜 단어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는 직무유기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그 판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아주 유족들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항소해서 반드시 유죄로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지인으로 알려진 박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씨와 황 씨 변호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낸 입장문에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시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포를 상징하는 고층 타워도 짓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이미 있는 건물과 거의 흡사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원도심 개발 계획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공개하면서 함께 짓겠다고 밝힌 오큘러스 타워입니다.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140m 높이의 고층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외관에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빼곡하고 나선형으로 길게 뻗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지난 2010년 지어진 광저우타워입니다. 마름모 모양의 문양은 물론 나선형에 건물 허리가 잘록한 부분까지 인천시가 짓겠다는 건물과 비슷합니다. 통유리창으로 돼 있는 전망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박이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직접 인천시가 공개한 타워 조감도로 포털 사이트에 유사한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광저우 타워가 나옵니다. 심지어 인천시가 타워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정육면체 모양의 공연문화 시설도 광저우 타워 근처에 있는 방송국과 외관이나 구도가 유사합니다. 낙후된 제물포에 독창적인 랜드마크가 지어지길 기대하던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창피할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중국 보고 모형을 바로 보고 따라했구나. 이왕해 주는 거면 새로운 거, 남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거. 인천시와 용역업체는 표절은 아니라면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저우
저희 거는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어지려면 설계 공모와 건축 심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만약 닮았더라도 아직은 청사진 단계라 표절 시비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 전문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구체적 설계가 아닌 조감도일 뿐이라도 특정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건설까지 됐다면 국제적인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모방의 나라로 어떤 이미지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물까지 들어섰다 그러면은 그 손해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취재가 이어지자 인천시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타워를 포함해 제물포 르네상스 종합계획 용역사업에 인천시가 사용한 예산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날 따라서 낙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17살 남성 임모군이 경복궁 담장 등에 이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 결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차기 타이완 총통이 당선된 이튿날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새 지도부를 겨냥해서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표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온 비공식 대표단이 반중 독립을 표방하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希望美国能够持续支持台湾，深化台美在各领域的互利合作。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나 변함없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ty in the relationship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and for common efforts to preserve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다만 과거 관례에 따른 대표단 파견이었고 중국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양안 관계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고 서둘러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는 걸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민진당을 향해서는 독립은 곧 죽음의 길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台独从来不可能成事，过去不能，今后更绝不可能。 같은 날 남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는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12곳으로 줄었습니다. 타이완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민진당의 입지는 4년 전보다 좁아졌습니다. 중국은 차기 정부가 강력한 독립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표적 공세를 높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는 지금이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도 높은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가자 지구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يلا الصاروخ الثالث بينزل وزي ما انت شايف على هذا الحال دمار في دمار. 이 같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하자 지금이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며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설장에서 청년층의 반전 시위에 대응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저강도로 전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חנו לא מתכוונים לסגת מח'אן יונס או מכל מקום אחר. הפעולה הצבאית לוקחת זמן. היא מחייבת אותנו להיות מדויקים, ואנחנו מתאימים אותה לאיומים ולחטופים שנמצאים במרחב.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터키,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좌절감을 느끼며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반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시카와 노토반도 강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야 피해 지역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와지마시와 스즈시에 있는 대피소를 찾은 뒤 주민들과 지자체의 요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なんとか石川県を助けてくださ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정부 예비비에서 1,000억 엔, 우리 돈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自治体に代わって国が責任を持って本格復旧まで行う権限代行等を緊急に実施することとし、国土交通大臣に指示を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은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뒤입니다. 이에 현장 시찰이 너무 늦었고 각 방문 지역에 머문 시간도 30분에 불과하다며 피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61%가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한 여론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 쇄신본부를 설치했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5%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쇄신본부에 참가한 아베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비자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 기시다 총리가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정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군주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던 덴마크의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이어 덴마크 여왕의 퇴위로 유럽의 입헌 군주국 가운데 여왕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퇴위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83살의 여왕이 즉위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 왕위를 맏아들 왕세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덴마크에서 왕이 스스로 물러난 건 지난 1146년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릭 3세 이후 878년 만입니다. 새로운 왕 프레데릭 10세는 별도의 대관식 없이 왕궁 앞을 메운 국민에게 인사했습니다. I dag går tronen videre. Mit håb er at blive en samlende konge af i morgen. 반세기 만에 왕위 계승 현장을 보기 위해 10만 명 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왕의 유고로 인한 승계가 아닌 덕에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Came pretty early
to make sure we had a great spot to see the whole royal family, and we are excited. Now we have a king. We've been used to a queen. When he's interacting with the Danish people, he also seems fairly relaxed. So I think we actually enjoy having him as a king. 퇴위한 마르그레테 2세는 덴마크 사상 유일한 여왕. 지난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유럽에서 유일한 여성 주권 군주였습니다. 스웨덴 등 여왕 즉위가 예정된 곳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유럽에 여왕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왕실 스캔들로 말이 많은 영국과 달리 덴마크는 국민의 80% 이상이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프레데릭 10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소탈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고 호주 출신의 메리 왕비도 적극적인 태도로 호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펜하겐의 티볼리 정원에서는 18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로 새로운 왕과 왕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 배치한 기후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건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이 줄무늬에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두 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시점이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은 에버랜드와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반환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중국이 해외 각국에 보낸 판다는 멸종위기종 보전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달 입대한 BTS 멤버 RM과 B가 내일, 지민과 정국이 모레 각각 신병 교육을 수료합니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공지글을 올리고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의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군부대는 일반 장병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 편지와 선물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전달될 경우 보관이 어렵고 분실 위험이 있다며 우편 배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도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역시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는 등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와 해안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주 후반에는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